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핵심 요약 강의를 첫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기본 이론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관세법을 쭉 공부해 봤었고, 오늘부터 2달 동안 핵심 요약 클래스를 통해서 좀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 이론과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은 수업 일수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해진 수업 시간 내에 좀 더 컴팩트하고 많은 범위를 한 번에 다뤄야 돼요. 이제 주별로 따지면 8주가 돼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습하시는 데에는 기본 이론 때랑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이 수업 시간에는 제가 다루는 부분들이 그래서 기본 이론 때보다 좀 더 컴팩트하게 중요한 것들 위주로 다루고, 좀 덜 중요한 것들은 스킵하거나 조금 빠르게 넘어가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공부하실 때,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제가 스킵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완전히 같이 그냥 책에서 X를 쳐버려요 라고 하는 건 스킵하셔도 되는데, 자, 시간상 넘어가지만 설명드리기에는 적합한 내용은 아니고 단순 암기 이런 내용이라서 넘어간다고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학습하실 때도 한 번씩은 꼭 읽어보시고 그렇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매주마다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그 지난주에 했던 거에 대해서 복습할 겸 그 기출 문제에서 제가 관련된 연관 문제를 뽑아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수업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좀 먼저 문제를 풀어 오셔야 될 거예요. 많지는 않고요. 각 장마다 한 2문제에서 많게는 한 5문제, 작년 기출 문제였으니까 그렇게 부담이 되는 정도는 또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수업을 통해서 좀 많은 걸 가져가시려면 그런 것들, 숙제라면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숙제도 좀 잘 해 오셔야 될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닐 거고, 제가 매 수업 끝나면 필요한 내용들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 학원 쪽에 얘기해서 파일 업로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숙제가 없었어요. 수업하고 나서 관련된 내용 문제로 보고 그 매주마다 수업 시작 전에 복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 이론 때 막 했었던 그런 관세사가 뭐 하는지, 관세법이 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시간은 역시나 우리 핵심 요약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1장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통칙이었죠. 내용이 그리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 와중에도 시험에 1차 시험에서도 꾸준히 3문제 이상씩 나고 있고 2차 시험에서도 또 나올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스킵하지 않고 그 중요한 내용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목적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세법의 성격이라 해서 제가 기본 이론 시간 때 조세법, 통관법, 형사법, 국제법 수용적 성격이 있다, 통칙법, 행정절차법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어요. 필기를 해놓으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테고, 지금 굳이 필기는 역시나 하실 필요 없는데 제가 그냥 쭉 설명드렸잖아요. 조세법, 통관법, 우리 기본 이론을 통해서 한 바퀴 돌고 오니까 맨 처음 기본 이론 배웠을 때는 저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싶었던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그치, 통관 절차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통관법 성격이 있고, 형사법 우리 11장에서 몇 주 전에 바로 했었죠. 벌칙 내용 같은 거 배우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 막 12장 이런 내용들 기억나면서 관세법이 그런 성격이구나 라는 거 좀 생각이 이제는 좀 드실 것 같습니다. 시험 쪽에서는 요즘은 이제 트렌드가 좀 약해서 굳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자, 정의 나와요. 정의는 시험에서 1차에서 몇 개 나옵니다. 제가 여기 이미 책에다가 추린 것들도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추렸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더 중요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입이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 자, 외국 물품 동그라미, 우리나라 동그라미, 반입 동그라미 쳤었죠. 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에다가 우리 소비 또는 사용의 밑줄을 쳤었습니다.
자,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수입에 대해 우리 관세법을 한 바퀴 돌고 왔으니까 통관 쪽에서도 내용 배웠었고, 그래서 수입은 대국물품이 아닌 외국물품을 자,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거고, 소비랑 사용이 모두 포함된다. 자, 그러면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사용 우리 통관 파트에서 했었던 게 얼핏 기억이 날 겁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실 테고, 자,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사용과 이 수입의 정의도 같이 보시면 학습하는데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수출 반대 개념이죠. 수출이란 내국 물품 동그라미를 외국 동그라미로 반출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자, 1차에서 막 관세법의 용어에 대한 것을 옳지 않은 것 하면서 보기로 종종 나오곤 합니다. 이런 쪽들이.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자,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하는 외국 물품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자,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에다가 제가 밑줄 쳤었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에도 밑줄을 쳤었어요. 자,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아야 반송이고,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쳤으면 그건 내국 물품이 됐다가 다시 수출하는 수입과 수출을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수입과 수출을 하는 것과 반송의 차이가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쳤냐 안 거쳤냐, 자, 거기에서부터 차이가 나겠죠. 자, 외국 물품에 대한 내용 나오고,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의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내국 물품이 수출신고가 수리가 되면 외국 물품이다. 자, 내국 물품. 이건 동그라미 1, 2, 3, 4, 5 뭔가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입니다. 내국 물품이란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 물품이 아닌 것. 자, 이제 옛날에 처음에 읽었을 때랑 지금이랑 느낌이 조금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외국 물품이 아닌 것.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 포획, 수산물 등. 자, 주인 없는 바다에서 우리나라 선박은 그 깃발을 꽂은 그 국가가 마치 그 국가의 영토인 것처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한 것들이에요. 외국에서 채집한 것들 이러면 안 되겠죠. 공해에서에다가 밑줄 쳤었는데 안 쳐 있는 사람들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입신고 수리가 수리된 물품,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죠. 이건 입항 전뿐만 아니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도 내국 물품이 될 텐데,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그거는 아직 우리나라에 도착하지 않았어도 내국 물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법 252조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자, 아직 252조가 뭐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더라도 뒤에 나오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우리 이거 9장 통관에서 했었어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된 거, 승인받아서 반출된 거, 그 물품은 내국 물품으로 본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253조 1항에 따른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마찬가지죠.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어울려 다니고 있어요. 반출된 물품이에요. 그냥 신고만 한 물품도 아니고, 수입 신고 전에 반출 신고를 하고 다시 신고를 한 물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반출된 물품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국제무역 선기, 우리나라와 외국 간 이런 내용이 있었고, 국내 운항선은 반대 개념, 국내에서만 있었고, 자, 선박용품, 차량용품 어디 갔죠? 예, 8번이죠.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선기용품, 차량용품이었죠. 음료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 부분품,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선박 등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자, 되게 유치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음료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좀 특이했었고, 예비 부분품, 부속품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통관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에다가 괄호를 쳤었죠. 이 법에 따른 절차,
이행해서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자, 환적이란 환적에다가 우리 별 하나 쳤었어요. 환적이랑 밑에 나오는 복합 11원 복합 환적이랑 이 두 개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1차에서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에서 관할구역에서 이러이러한 거 하는 거 옮겨 실는 걸 말한다 되어 있는데 11번 복합 환적은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여기다가 우리 동그라미 쳤었죠. 자, 환적이랑 복합 환적은 뭐 이런 키워드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운영인. 이 처음에 우리가 기본이론 시작했을 땐 운영인이란 말이 참 낯설었는데 한 바퀴 돌고 와서 보세구역 공부를 하고 나니까 운영인이 좀 친숙해졌습니다. 자, 법 174조 1항에 따라 특혜보세 구역에서 관련 뭐뭐뭐 특허를 받은 자고 198조 1항에 따라 종합보세 사업장에 설치 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자, 특허보세 구역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종합보세 구역에 있는 종합보세 사업장은 신고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특허를 받은 자랑 신고한 자로 구분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것도 반대로 내면 틀린 문구가 되겠죠. 특허보세 구역에서 뭐 신고를 한 자라고 하면 틀렸고 종합보세 사업장에서 뭐 특허를 받은 자 하면 그것도 오답입니다. 자, 세관공무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탁송품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 9장의 탁송품에 대한 특별통관 관련 규정과 같이 어울리면 좋겠네요. 자, 관세조사. 그때 처음 봤을 때는 좀 생소했는데 이제 좀 익숙할 것 같습니다. 과표와 세액 결정 경정하기 위해서 관세에 관련된 세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조사하는 거였죠. 관세보험에 대한 조사하고는 조금 달랐었던 거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처음 공부했을 때 용어의 정의 이것만 공부하는데도 시간을 꽤 먹었었는데 한 바퀴 돌고 나니까 훨씬 수월해졌어요. 어려움이 많이 줄었네요. 필요한 부분만 키워드만 보면 되고 전체적인 내용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은 못하더라도 인지는 하고 있을 정도가 되니까 훨씬 학습하는 시간도 짧아지시고 능률도 많이 오르실 것 같습니다. 자, 관세 징수의 우선 하면서 3조가 나오죠. 3조는 단독으로 1차든 2차든 단독으로 나오긴 그렇고 다른 거랑 같이 연결돼서 나올 것 같아요.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세, 기타 공과금, 채권에 우선하여 관세를 징수해야 된다. 자, 관세 체납이 있는 물품이겠네요. 관세 납부해야 되는 물품이면 그러면 그 물품에 대해서 뭐 매각을 하든 아니면 그 물품의 화주에 대해 강제 징수 뭐 절차를 거치든 일단 관세부터 우선해서 징수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2항 관세 납부 물품 외 물품의 국세 동일. 자, 국세 징수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강제 징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본다고 했어요. 자, 뭐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 대해서도 같이 뭐 체납이 걸려있는 뭐 그런 거, 담보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다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세에 밀리는 건 없네요. 그래도 자,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 4조 이거는 별 하나 우리 치기로 했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자, 내국세 등은 우리는 관세에 대해서만 다룰 줄 알았는데 내국세 등의 관세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내국세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었어요. 세금을 물품 수입할 때 관세 납부하라고 하면서 부가세도 같이 납부를 해야 수입신고가 수리가 되는 구조였고 그 부가세뿐만 아니라 물품 특성에 따라서 뭐 주세가 있거나 개별 소비세가 있거나 뭐 그런 기타 세금들이 내국세 등에 포함되는 그 세금들이 있으면 다 납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세관장이 그러한 내국세 등에 대해서도 부가 징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자, 구성과 내용을 한번 또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4조 정말 오랜만이네요. 자, 수입 물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오랜만에 이거는 좀 중요한 규정이니까 같이 괄호랑 밑줄 쳐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수입 물품에 대하여 수입 물품만 해당되네요. 세관장이 부가 징수하는 세관장이 부가 징수하는 내국세 등,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내국세가 아니고 내국세 등이고 여기에 있는 이 세금들을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숙제 제가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기출문제에 이런 거 있었어요. 미리 약간 스포일러를 좀 드리면 세금을 정확하게 당장 오늘 그러면은 공부하고 나서 숙제 드릴 거 풀면 바로 기억이 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로에 있고 그냥 내국세 등으로 2차 가면은 그냥 내국세 등 이렇게 쳐버리니까 2차랑 병행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가로에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1차에서 이런 거 나왔을 때 멘탈을 흔들리게 하는 문제죠. 뭐 그냥 모르면 한 문제 틀리고 다음 문제로 그냥 기세 좋게 넘어가면 되는데 저런 거에다가 이제 너무 마음이 알던 건데 모르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시험이 말리기 시작하는데 설령 이제 2차와 1차, 2차 동시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내국세 등에 해당되는 것까지 다 공부하기가 힘드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1차에서 그런 문제 나오면 과감하게 버리셔도 되는데 1차만 일단 하시는 분들은 1차를 우선으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세금들에 뭐가 있는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2차에서 내국세 등에 해당되는 거를 서술해 보시고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1차는 어쨌거나 꼼꼼하게 좀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보겠습니까? 정확하게 잡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버리면 나중에는 이제 점수가 막 60점에서 초반 나오고 관세법에서 필요한 만큼 못 가져가니까 1차를 좀 더 주력을 하시는 분들은 챙겨가시고 오늘 이 수업에서는 이걸 다룰 겁니다. 자, 부가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특세,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우리 내국세비세법 할 때 배우니까 관세사가 왜 내국세법에서 부가세를 배웁니까? 여기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배운 거예요. 부가세는 기억하기 쉽겠죠? 개별소비세도 우리 내국소비세법 시간에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하기 쉽겠죠. 주세도 마찬가지고 일단 세 개는 먹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교육 중요합니다. 교육이 두 개가 있어요. 그냥 교육세, 지방 교육세. 교육도 기억할 만하고 담배 피시는 분들 있으시면 내국세 등의 담배 소비세가 포함이 됩니다. 담배 옆에 막 담배 냄새 나는 수험생들은 담배를 또 많이 피잖아요. 그 옥상에서 막 담배 피고 이런 거 기억을 하시면 내국세 등에 포함된다. 담배는 또 다 세금으로 구매하니까 그런 것들 기억하시고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좀 뜬금없긴 해요. 교통에너지환경세 뭔가 길쭉한 게 하나 있었구나. 얘는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라고 안 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라고 하니까 시험에 낼 때도 이렇게 같이 세트로 나올 거예요. 교통에너지환경세 길쭉한 거 뭐 하나 있었구나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뭔가 끝에 농어촌이 들어갔다 기억하셔야겠죠. 농어촌 이거를 좀 빠뜨리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지방소비세 제가 두 번째 거 아까 말 안 했네요. 항상 국세는 이제 본세랑 본세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세금 내는 거랑 지방소비세가 같이 그 비율 돼 있다고 하잖아요. 10%인가 11%인가가 지방소비세고 나머지는 또 다른 그거에 또 세금이 있고 그렇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소비세는 마치 당연하게 따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이할 점이 이제 농어촌 특별세를 좀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한번 다뤄봤지만
설령 시험 들어갔는데 기억이 도저히 안 나.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다음 문제 푸시면 됩니다. 한 문제일 뿐이니까 너무, 하지만 맞추면 이제 또 탄력을 받지만 틀리더라도 괜찮다고 스스로 좀 다짐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에 대해서 부가, 징수, 환급 세 가지 있었죠. 부가, 징수, 환급 세 가지예요. 부가랑 징수뿐만 아니라 환급도 대상이 된다. 그리고 등이에요. 등. 2차 하시는 분들 등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개별세법 규정과 이 법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 규정을 우선해서 적용한다. 기분 좋은 말입니다. 관세법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개별세법 규정과 싸워서 이겼어요.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 환급에 한해서만 이겼습니다. 자, 세무사정의 체납세액 징수. 자,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징수. 여기도 구조가 똑같네요.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징수 하는, 이렇게 할까요? 내국세 등의 체납이네요. 이번엔 체납이 발생했을 때에는 징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자, 징수 효율성 등을 고려한다는 게 키포인트가 하나 또 있죠. 그리고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에요. 자, 1항에서는 부가징수 환급 등에 관련돼서 이 법이 우선한다는 내용이 좀 있었고, 내국세 등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자, 2항에서는 체납 있을 때, 세관장이 부가징수한 내국세 등의 체납이 있을 때 세무서장이 체납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원래 수입할 때 들어가는 그 당시에 이제 관세 납부하면서 부가세 같이 내는데, 부가세랑 이제 내국세 등 같이 내는데, 체납이 있을 때는 세무서장이 징수를 할 수 있네요. 자, 요건 관련된 내용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시행령이지만 이 내용이 빠지면 이 법 내용을 구성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요건.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가 다음과 모든 요건 우리 동그라미 쳤었어요. 다 충족해야 돼요. 해당해야 된다. 자, 우리 구조는 그때 내용은 한 번씩은 다뤘으니까 좀 더 편리하게 여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다만 규정은 잠시 후에 볼게요. 체납자의 체납세액 중 관세 체납은 없고, 관세 체납이 없고, 내국세 등만 체납되었을 것, 그리고 체납된 내국세 등의 합계가 1천만 원을 초과했을 것. 두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된다고 했어요. 내국세 등만 있고 1천만 원 초과하고. 자, 다만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이심, 심행, 계류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및 압류 등 강제징수가 진행 중이거나 압류 매각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경우 총 3개 있었어요. 이심, 심행 있는 경우, 회생계획 있는 경우, 결정받은 경우, 압류 등 진행 중인 경우, 3가지 예외 상황이 있었던 거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절차네요. 절차는 자, 세관장이 하네요.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국세 등 징수 관한 사항을 기재해서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되며, 세관장이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을 하네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도 통지하고요. 자, 절차. 누구에게 뭘 하는지,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걸치는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무서장은 요 징수 요청을 받았으면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 요청한 세관장에게 징수 내역을 통보해야 되고, 체납된 내국세 등에 대한 불복 절차 또는 희생 절차의 개시,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사유로 더 이상 강제징수 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 및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세관장이 요청하고 세무서장이 그에 따라 처리한 걸 결과를 말해줘야겠네요. 자, 가산세 강제징수비의 징수. 너무 빨리 넘겼네요. 자, 이 부에 따른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부징환 등. 이번엔 아까 체납세액이 아니라 가산세랑 강제징수비네요. 부징환 등에 관해서는 이 법 중 관세의 부징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가산세랑 체납처분비도 다른 일반 세무기랑 마찬가지구나. 자, 담보 규정의 준용, 수입물품에 대해서 세관장이 부징까지만 있네요. 징수해야 되니까, 돈을 가져가야 되니까. 하는 내국세 등에 대한 담보 제공 요구, 국세 충당, 담보 해제, 담보 금액 등에 관해서는 이 법에 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수입물품, 세관장이 부가 징수하는 내국세 등이었고, 재충해금, 재충해금, 요충해금, 이런 식으로 한 개씩 땄던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에서 단독으로 나오기도 좋은 첫 번째 규정이기도 했으면서, 1차에서도 각각 1항에서 한 문장, 2항에서 한 문장, 3항에서 한 문장, 이런 식으로 문장 쪼개서 구성해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파트들은 내용 이해도 중요하고요. 1차는 당연히 이제 내용 이해, 사실 큰 흐름을 파악을 못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아직 여러분들 시간 많으니까 2차도 좀 고려를 하셔서 구조를 항상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좋다 했어요. 어디가 법이고 1, 2항, 3항 이런 써놓은 게 법이고, 시행령과 관련 시행규칙이 어떤 법 몇 항에 관련된 내용으로 같이 끌고 나오나 제 책에 담긴 그 구조대로 구조를 좀 파악하시라고 말씀을 또 한번 드립니다. 자, 법 적용의 원칙 등하고 2절이 나옵니다. 자, 법 해석 기준과 소급과세 금지. 자,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한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럼 해석 적용에다가 제가 동그라미 쳤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죠. 해석하는 거랑 적용하는 거. 그리고 밑줄은 납세자의 재산권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거기다 했었고, 여기 나오는 과세의 형평이란 게 과세자와 납세자 간의 그 과세의 형평도 있고, 납세자와 다른 납세자 간의 과세의 형평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누구에게나 법은 동일하고 공정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저한테 100만원 부과하는 거나 앞에 계신 다른 분한테 100만원 부과하는 거나 똑같은 요건으로 봐야 되지. 과거에 전과 이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관세사니까 관세를 더 잘 알겠지, 관세 공무원이면 더 잘 알겠지 하면서 다르게 적용은 안 되고, 과세 형평이 모든 당사자에게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 목적성에 대해서는 법의 그 문구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입법 취지, 목적 등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라. 이런 내용이 한 목적성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사실 우리 시험도 관세법을 해석하는 기준에 따라서 또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서 한 목적성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는 게 시험에 원래는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 취지나 목적 등 종합적으로 또 학습을 하고 고려를 해서 그렇게 시험 출제도 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랬다가 여러분들의 공부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제가 실언을 한 것 같습니다.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뭐 농담처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해야 진짜로 이 관세법을 제대로 좀 이해하고 이때 아니면 또 관세법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공부할 시간이 관세가 되고 나서는 더 없어요. 이때만큼 이렇게 집중할 수, 자, 이제 하고 있는 파트에 대해서만 이렇게 열심히 하지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좀 귀중한 또 시간입니다. 그래서 입법 취지나 목적 같은 거 제가 좀 이제 시험과 관련된 거는 조금씩 이 핵심 요약 시간에 좀 다루긴 할 텐데 그런 부분들도 요즘 시험에 누가 트렌드가 이래 옛날 스타일 아니야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도 이 시간이 아니면 또 접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언제 또 시험 트렌드가 우리 그 관련 커뮤니티 가시면 맨날 그 욕하는 거 나오잖아요. 관세사 시험은 대체 트렌드가 뭐냐, 출제위원들이 뭐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다 라는 것 같습니다. 너무 확확 바뀌는 건 좋지 않죠. 서서히 바뀌는 게 필요한데 항상 그래도 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주력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살펴보는 게 좋죠. 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을 길게 했네요. 자, 2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일반적에다가 제가 동그라미 쳤었죠.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자, 법은 계속 바뀌어요. 매년 개정사항이 있고 그래서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이 생길 수 있어요. 새로운 제도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그 제도를 과거에 내가 올바른 그 법에 있던 거를 일반적으로 이미 충분히 다 적용이 됐고 있던 그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소급해서 이 지금의 기준으로 옛날 사람을 쳐다보면 안 된다. 옛날에 내가 했던 행위를 지금의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대신 제가 동그라미 일반적이라고 쳤는데 이것도 뭐 이제 관련 내용을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진 후 아주 특별한 그런 규정이 있었거나 규정이 없어서 뭐 특례처럼 만들어서 급하게 한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그런 건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겠죠. 또 일반적이지 않은 거, 뭐 범죄를 저질러서 납세자에게 뭔가 관세 행정이 잘못된 적용을 했어. 그런 건 소급해서 해야겠죠. 법의 해석 같은 걸 아주 편법적으로 했으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소급해서 해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사고를 넓히면 좋은데 우리는 수업 목적에 맞게 일단 필요한 범위까지만 확실하게 해두겠습니다. 일반적으로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자, 심의 1, 2 기준에 맞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나오고 국세외교심사위원회에 심의를 할 수 있다. 질의회신 등 이 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처리 절차 관련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면서 그 대통령이 5번 질의회신 절차와 방법 시행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로 1, 2, 3, 4, 5, 6, 7 나오는데 제가 특별히 뭐 설명할 내용이 없어요. 절차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뭘 한다. 그 구조대로 보시라고 했죠. 절차 뭐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기재부 장관이랑 관세청장이 뭘 한다고 했었고 송부 관세청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뭐 송부한다. 해석 요청 관세청장은 뭐 하면서 기재부 장관에게 해석 요청해야 된다. 재해석 요청 마찬가지일 테고요. 회신 해석 요청받은 기재부 장관이 해야겠죠. 기재부 장관이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민원인에게 알린다. 관련 내용 쭉 나오고 해석 조약, 해석 의문 제기 하면서 국제기구에 질의를 할 수 있다. 관련 내용 나오고 위임 뭐 나옵니다. 역시나 시험에 내려면 낼 수 있지만 저라면 힘을 좀 빼고 싶은 파트였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됩니다.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별표 기본 이론 때 했던 건 다 보셔야 되고 책 자체가 또 얇아요. 다른 관세법 책 대비 제가 필요한 것들만 필요가 이제 좀 약한 것들은 생략을 많이 했죠. 그냥 시행령 같은 거 참고해서 보시라고만 써놓고
여기 들어있는 건 기본적으로 다 시험에 낼 만한 가치는 있는 것들이에요. 자, 신의 성실.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할 때도 같다 하면서 세관공무원이 자기 사실 이제 징수 추징하는 사람하고 그걸 이제 당하는 사람은 세관공무원 쪽이 관련된 데이터도 많고 힘도 권한도 있고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다운시켜 주는 거죠. 세관공무원도 직무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라. 세관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관공무원은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 형평과 이번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된다. 자, 이렇게 법 적용 원칙 등도 봤습니다. 너무 나는 이쪽 파트에 힘을 실기가 시간 가성비도 안 맞는 것 같고, 뭐 1차는 괜찮아요. 근데 2차는 불안불안하다 하면 시행령 말고 법 위주로만 보시고 좀 자신이 생겼다, 나는 더 여유가 있고 더 정확하게 잘하고 싶다 하시면 그때 지리회신 절차 방법 같은 시행령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 자체는 또 어떤 교수님 성격상 어디에도 또 이제 같이 두루두루 써기 같이 딴 파트랑 엮어 쓰기에 괜찮아서 이 조항들의 의미와 구성은 알고는 계셔야 돼요. 키워드랑 이런 거. 자, 기간과 기한. 이거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게, 2차도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있다고 했었죠. 자, 기간. 일정 시점부터 다른 시점까지 시간이라고 했어요. 기한은 유통기한 생각하라고 했어요. 마감기한, 정해진 시점이죠. 자, 기간의 계산, 기한의 계산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기간의 계산.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 자,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법 252조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 승인일을 수리일로 본다. 수입신고 수리일로 본다.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 받았으면 반출일 아니에요. 승인일을 수입신고 수리일. 승인일의 동그라미, 수리일의 동그라미 치라고 했어요. 자, 기간을 계산하는데 바로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부터 떡 하고 나옵니다. 자, 민법 준용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그러니까 민법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이 없겠죠? 네, 그러니까 그때만 반출 승인 우리 관세법에 따른 내용대로 하고 그 외에 특별한 내용 없으면 민법에 따른다 보시면 되겠죠. 다음 기한의 계산, 공휴일 등. 자, 이 법에 따른 다음 경우에는 다음 날을 기한 마감일로 하는 거죠. 토요일, 일요일이면 그 다음 날, 공휴일, 대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우리 또 공휴일이 하나 생겼어요. 10월 1일 날. 자, 근로자의 날 있으면 그 다음 날,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한 날 있으면 그 다음 날. 금융기관이나 채신관서, 우체국이에요. 쉬는 날, 그 다음 날.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1차 보기가 이렇게 4개가 있고 5개쯤 있으면 1차엔 언제든지 나오겠구나 싶어야죠. 근데 여기선 이 4개는 어떻게든 나중에 가면 다 대부분 기억이 납니다. 나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날이 아니라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는 거,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자, 장애로 인한 가동정지, 국가정보 종합정보 시스템, 연계통신망, 전산장비, 정전이나 이런 거, 프로그램 오류,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면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등을 할 수 없겠죠. 그러면 복구된 날에 다음 날, 복구된 날로 하면 복구가 23시 59분에 복구가 완료되면 그 날에 하면 1분 만에 그걸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다음 날로 해요. 자, 관세 납부 기한 등하고 구조 나옵니다. 일반적인 납부 기한.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간의 계산이 1, 2항이었고 아까 8조에서 기한의 계산이 사망 사항이었어요. 이거를 헷갈려 하셔서 기간의 계산이라 해놓고 사망 사항의 내용을 써버리고 기한의 계산이라 해놓고 1항, 2항의 내용을 쓰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구성을 그래서 기억하라고 했어요. 어쩌면 단어가 완벽하게 착착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이제 앞쪽 파트고 하니까 그냥 많이들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어서 소홀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기간엔 뭐가 해당되고 기한의 계산에는 뭐가 해당되는지. 그래서 이 순서를 가급적이면 저는 편집을 안 해요. 1항, 2항, 3항, 4항 쭉 순서 정 기억이 안 나면 그 순서대로 그냥 쭉 쓰면 되니까요. 자, 관세 납부기한 등 다시 보겠습니다. 구조 일반적인 납부기한. 관세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제외하고 하면서 이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제가 박스에다가 참고로 만들어 놨어요. 예, 다음 구분에 따른다 하면서 동그라미 1, 2, 3 있었죠. 법 38조 1항에 따른 납세신고 오랜만에 보네요. 납세신고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기한이다. 법 39조 3항 징수 부가징수였죠. 신고납부 신고납부 납세 징수 하는 납부 고지였죠.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항상 15일이었어요. 두 가지 다 다음 날이 아니라 바로 그 날에로부터 15일이었죠. 자, 법 253조에 따른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 한 경우 수입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요. 여기는 수리일이 아니라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된다. 자, 기한이요. 그러니까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은 기간의 계산에서 우리 나왔었던 이야기고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는 기한 관련돼서 나왔어요. 이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어를. 물론 이제 우리 공부를 했으니까 그 의미는 이해하는데 막상 쓰려고 할 때 너무 긴장해서 실수하거나 객관식 시험에서 볼 때 분명히 다시 이제 집에서 침착한 마음으로 보이는데 시험장에서 너무 긴장해서 수입 신고 수리 전을 신고 전 즉시 그런 걸로 실수하시는 분들이 안타까운 일이죠. 종종 있어요. 조심해야겠죠. 자, 2항 수리 전 납부. 납세 의무자는 이래도 불구하고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이 항상 신고하고 나서 아니면 수리되고 나서 고지 받고 나서 15일인 줄 알았는데 수리되기 전에도 빨리 내는 건 좋으니까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구조 사망하면서 월별 납부가 딱 나와야 되는데 월별 납부는 구조 사망 관련된 시행령과 구조 사망으로만으로도 한 문제가 나올 만한 사이즈여서 제가 책에다가는 로마자 2번에다가 3번만 써놓고 로마자 3번으로 월별 납부를 따로 뺐습니다. 자, 월별 납부 그 월에 납부해야 될 거 한꺼번에 몰아서 다음 달의 말일 속하는 그 달의 말일까지죠. 예, 그때 한꺼번에 납부하게 한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자금 활용에도 좋고 금융 이자 비용만큼 얼마나 되겠냐마는 금액이 크면 이자도 꽤 크죠. 이자 비용만큼 효용이 있고 또 맨날 이거 납부만 하느라 정신없이 계속 클릭하고 은행 갔다 오고 그런 거 좀 줄여줄 수 있겠죠. 직원 한 명이 달 말에 몰아서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납세자의 편의도 도움이 된다. 돈으로도 그렇고 시간상 편의도 그렇고 아주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입니다. 자, 세관장은 납세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 월별 납부도 별표 하나 치고 같이 좀 오랜만에 끊어서 보겠습니다. 세관장은 납세 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 뭔가 이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이구나. 근데 우린 이건 고시니까 안 볼 거예요.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이라고까지만 기억합시다. 성실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했고 절차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 따르는구나. 신청할 때에는 법 9조 1항 1호 3호에도 불구하고 1호랑 3호에 써요. 2호는 아니에요. 그래서 법 9조 1항이라고 그냥 쓰면 안 돼요. 1호 3호에도 불구하고 라고 구분을 꼭 해줘야 됩니다.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세액이라고 했어요. 관세액이 아니에요. 세액이에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월별 납부를 보실 때 뭐 실수할 수 있어요. 다음 달에 뭐 15일인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려고 항상 달의 말일날 분주하게 막 격리과에서 신경질을 버럭 내는 거죠. 월별 납부 기한이라고요 하면서 막 달의 말일까지 내야 된다고 하면서 승질을 내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세요. 달의 말일날 막 분주하고 바쁜 그 모습을 생각하세요.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기업들 뭐 이런 세금 뭐 내고 하는 파트 보면 달 말에 맨날 야근하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한꺼번에 금액 월별로 몰다 보니까 뭐 기업 그런 정도 이거 월별 납부할 정도의 기업이면 꽤 사이즈가 큰 기업들이거든요. 수출입 굉장히 수입 많이 빈번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달 말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건 한 건 하면 다 맞추는데 이상하게 몰리면 막 금액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막 계산 막 복잡하게 하면 조금씩 끊어서 하면 다 맞는데 회계 볼 때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마지막에 가면 이상하게 계산이 숫자가 안 맞아. 다 맞게 한 것 같은데. 예. 달의 말일날 정신이 없어요. 예. 야근도 많이 하고 달의 말일 집에 가야 되는데 야근하고 이런 걸 상상해 보세요. 자, 담보 관련된 규정도 같이 나옵니다. 이 경우 생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여기는 납부할 관세라고 하네요. 납부할 세액이 아니라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적용 절차 뭐 시행령이지만 저 월별 납부는 구성이 시행령으로 9조 3항이랑 같이 시행령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시행령 잘 챙겨야겠죠. 자, 승인 신청 월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 실적 및 수출입 실적 관련된 서류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의 월별 납부를 승인 받아야 된다. 승인이다. 자,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2년 되는 날에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2년 월별 납부는 2년 되는 날에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예, 정확하게는 그렇게 기억해야겠죠. 승인일부터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겠죠. 1차 하시는 분들은 그냥 2년이라고만 하시려고 그런 유혹이 많이 들 거예요. 다른 게 워낙 바쁘다 보니까. 2차까지 고려하시면 가급적 문장이 의미를 정확히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겠고 2차 하시는 분들은 뭐 빠져나갈 여지가 없죠. 문장 그대로 써야 되니까 승인일부터 2년이 된 날에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라고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승인갱신, 승인하려는 자는 뭐 서류를 갖추어 1개월 전까지 하고 밑에 나오는 거 2개월 전까지 뭐 휴대전화 뭐 그런 거 한다고 했었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유효기간 뭐 관련해서 이제 승인까지 제가 그때 그림이라고 하긴 그렇고 간단히 그거 예시 하나 머릿속에 두면 좋다고 그러더라고 말씀한 거 있었죠. 자,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관세법을 처음 만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2년 24, 25, 26 되는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7월 31일까지죠. 2년이면 7월 1일이어야 되는데 그 달의 말일까지 7월 31일까지 유효기간.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갱신 신청은 언제? 1개월 전까지죠. 예. 유효기간 만료일이 1개월이니까 1이 아니라 30이 되겠네요. 30.
이걸로부터 만료일인데 1개월 전이니까 이날에 1개월 이전이 아니라 달의 말일에 유효기간 만료일에 1개월 전이니까 6월 30일 날 갱신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저분해지니까 그럴 필요 없고 요거 3개의 숫자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승인 취소 및 납부 고지, 뭔가 취소되고 이런 건 시험에 나오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세관장은 납세 의무자가 다음과 고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별 납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우리 뒤쪽에서 나오는 취소 관련 규정들 거의 뭐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같이 나왔었는데 여기는 다 할 수 있다만 있네요. 자, 이 경우 세관장은 월별 납부 대상으로 납세 신고된 세액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 고지해야 된다.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월별 납부 승인받은 납세 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의 폐업, 경영상 중대한 위기, 파산 선고, 법인 해산 등 사유로 월별 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3가지 경우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 이렇게 되면 납부 고지한다까지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지금 3절까지 끝내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여기도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자, 우리 107조 분할 납부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우리 기한의 납부기한 연장이 분할 납부가 이제 2개 있었죠. 107조 1항하고 2항. 그 중에서 107조 1항과 굉장히 비슷했어요. 근데 기한에 연장되는 게 좀 더 좋겠죠. 분할 납부는 어쨌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분할해서 납부하는 거고, 기한의 연장은 그 자체를 연장해 주는 거니까 성격 굉장히 비슷하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한 바퀴를 돌고 오셨으니까 107조 1항도 같이 한번 쓱 가서 학습하시면서 집에서 복습하실 때는 한 번쯤 봐두시면 좋겠죠. 자, 몇 페이지인지 좀 보겠습니다. 자, 254페이지가 환급이네요. 죄송해요. 환급이 아니라 분할 납부를. 맞죠? 259페이지에다가 여기 같이 뭐 참조한 다음에 CF 뭐 하고 259페이지 반대로 259페이지에는 107조 분할 납부 있으면 참고해서 13페이지 뭐 10조 같이 보면 좋다 하시면 되겠죠. 자, 내용 보겠습니다. 기한의 연장,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대상을 정한 사유로 이유에 따른 신고 신청, 뭐 납부 징수 등을 정해진 기간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않은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자, 그리고 259페이지 분할 납부 1항 보시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마지막 문장만 서술어만 좀 다르죠.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랑 연장할 수 있다로. 자, 그리고 기한의 연장에는 담보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분할 납부도 담보 관련 규정이 통칙 쪽에 있어서 실적으로 적용은 똑같지만 법 조항에 담겨 있는 구조가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10조 다시 보시면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 납부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자, 월별 납부랑 비슷했죠. 담보 제공. 자, 사유 시행령이지만 사유는 필수적으로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대상 정하는 사유란 다음과 같다. 전쟁, 화재 등 재해 도난이 인해서 재산에 심한 손실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기타 세관장이 1에 3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뭔가 돈 크게 심한 손실, 현저한 손실, 중대한 위기, 뭐 이런 키워드가 있었어요.
현손 중이라고 제가 그래서 했었죠. 현손이란 이름을 가진 중이를 생각해보세요. 적용 절차. 세관장은 납부기한 연장 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야 된다. 신청서 제출.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납세윤자의 성명, 주소, 상호 등 기재사항 한번 쭉 보시면 되고, 납부고지. 세관장은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때에는 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된다. 취소 및 납부고지. 취소 왜 하죠? 세관장은 납부기한 연장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된 납부 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구성이 똑같아요. 1, 2, 3 세 가지가 있네요. 관세 지정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그런 나쁜 놈인 때에 재산 상황의 호전 기타 상황으로 이 하는 사유가 거의 천재지변이나 재산 현재화 손실 이 납세자가 착해서 해주는 게 아니었죠.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기한 연장하는 거기 때문에 재산 상황이 호전되거나 이건 누가 잘못한 건 아니죠. 기타 상황 변화로 납부기한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그라미 3번 파산선고법에 해산 기타 사유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있었어요. 자, 납부고지 또 나오네요. 세관장은 납부기한 연장 취소한 때는 15일 이내 납부기한을 정해서 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거 월별 납부도 똑같네요. 취소하면 납부고지 했다는 내용. 취소하면 항상 납부고지가 따라옵니다. 바로 납부를 해야 되니까요. 명령을 안 하면 언제 납부해도 돼 하면서 안 내고 막 그래요. 정해진 기한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1시간 좀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